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저희가 속보가 이제 바로 들어와가지고 좀 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내용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각이 됐다.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각될 수 있지? 이런 또 많은 비판의 목소리 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호사님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내심 기각될 가능성이 아, 더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조금 전에 속보를 보고도 뭐 그다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후에 할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후회할 것들을 네.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일단 주문 자체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주문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판결 이유를 봐야지. 이유를 봐야 돼요. 맞아요. 이제 그 다음 부들의 이제 뭐 네. 윤석열 파면 그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미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떠한 그 논리 구조들을 사고 수준은 어떠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각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 중 의결 종족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네. 권한 대행은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150 200명. 200명이 아니고 네. 150으로 가능하다. 네. 라는 것들이 이제 그 허들은 이제 기각적으로 실체 판단까지 들어간 것 같고요. 뭐 지금 부분에서는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국무회의 관련해서 내란의 이제 종범 때 이제 방조의 형태의 부분은 이제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혜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때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이제 미국은 정부가 법률안 그 제출권이 없어서 미국은 이제 그 거부권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정부가 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극도로 자제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무튼 형식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소 헌재가 이 부분 바로 곧바로 네. 그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뭐 최혜병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한동훈과 뭐 공동정부 뭐 이런 기이한 형태의 구상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거 지금 그 지금 하나 쟁점 중에서 지금 뭐 김 여사랑 김건희 해병 특검 거부, 한동훈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한 부분, 상설 특검 임명 회피한 부분, 네. 헌재 후보자 임명 거부, 네. 또 윤석열 그 상설 내란행기, 특검 이제 공모 임명 방조행위. 거부한 거 이제 법률상 전례 드물게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최초 위반 사례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3인의 헌법재판관 그죠 정계선 네. 마은혁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행위를 하지 않은 거 이 네. 부분인데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 종래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행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판단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과 후로 나누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명백히 위헌하였기 때문에 뭐 판결 이후에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 판사들은 집행력을 생각합니다. 판결 결정에 대해서 다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이 내가 하는 이 판결이 어떠한 집행을 가질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건물 명도 청구하는 목적물의 특정 네. 내지는 또 뭐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불이행 시에는 연 뭐 2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한다 이런 측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파면을 한다 했을 때 네. 그 후에 이 판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마은혁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집행력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한 거잖아요.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정도로 형사범죄란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는 그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판결 이유 중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에 행위이기 때문에 파면까지는 안 간다. 그렇지만 이미 난 이상 당신이 복귀해서 이 부분을 위반하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이 파면서 해야 된다는 아마 이후에 적시하시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있고 이미 이때는 이제 그 윤석열 파면은
이제 확실시 된다는 많이 뭐 저도 뭐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만나 보면 네. 뭐 다 예상되는데 이 지점에 그 있어서는 이제 곧바로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선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최상목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옛날 뭐 김대중 정부 하에도 청와대에서 뭐 수석으로 근무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 대선 관리 부분에 대해서 뭐 선거일 공고를 안 한다든가 네. 선거의 중립성을 해칠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위험성이 최상목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심지어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박근혜 탄핵 후에 5일 후에 다수 지체하긴 했지만 선거일을 공고를 했고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점에 있어서 집행력 그다음에 집행력. 파면 선고의 영향들까지 고려해서 뭐 여러 전체적으로 사안 자체도 지금까지 보면 헌법재판소가 되게 상권 분립, 네. 그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실 인정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국회를 라는 향해서. 측면도 굉장히 국회의 그 자율성, 삼권 분립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서 네. 문자나 뭐 메시지, PC급들을 그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수사 지휘 부분에서 네.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절제되고 신중한 표현들을 하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한덕수 요 사건에도 이런 중대성 부분에 굉장히 좀 신중한 이 결론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내심했었습니다. 내심 그래서 이제 기각도 네, 예상하셨지만 특별하게 뭐,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네네. 또 이번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력, 파면 선고 영향을 고려했고 또 국회의 자율성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거라고 보시는데 지금 들어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각 기각을 한 5명이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5명이 기각을 했고요. 네. 인용 1명은 정계선 네. 재판관이었고 각하 2명이 정영식, 조한창 네. 재판관이네요. 네, 네. 아 이게 딱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네. 분포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이름 그냥 즉각적으로 듣기는 네. 명령은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충실하고 원칙적이다. 이런 입장들을 오소독스한 입장을 네. 견지한 것 같고요. 아하. 나머지 그 5 네. 이제 그 문영배, 기각 이미선, 의견들은 김영두, 저희 정정미, 사고와 김복형. 기본적으로 뭐 괴를 좀 같이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전체적으로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자료가 부족하거나 네. 내지는 또 아까 이제 상설특검 지체라든가 그 예.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없는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이전의 행위이고 또 윤석열의 행위를 이어받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이걸 중대성까지 가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 파면 이후에 그 대선 관리 체제를 생각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보다 최상목을 최상목. 탄핵한다 해도 그다음 그러니까요. 다다음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안정감과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가 조금 더 뭐 황교안 네. 이상의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그 각하 의견들은 여전히 제가 우려하는 이런 지점들의 그 윤석열 사건과 관련해서 비슷한 각하적으로 네, 이 문제. 이 지양해야 될 것이 법률 형식주의, 법률 조항주의, 아하. 형식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그 숨어버리는 네. 이런 논리들이 아마 각하면은 그죠? 그 탄핵소추 정족수인지 아마 그런 네, 쪽일 것 같은데. 그쪽입니다. 지금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또 설명해 드리면요. 네, 네, 네.
지금 재판관 그러니까 기각 의견 5명의 내용을 보니까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인은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김복형 재판관은. 네네. 그리고 인용 의견을 봤더니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 한 사람인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재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다. 확실히 얘기를 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할 만큼 중대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각하 의견 2명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번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각하를 했습니다. 네, 아주 형식적인 그렇네. 형식을 이런 딱 봐서 법률 형식주의, 법률 실증주의, 법률 네. 조항주의 이런 궤도의 것들을 본래의 뭐 판단의 준거를 가지고도 있지만 또 아하. 한편으로 그 실제 판단을 그 외면하는 뭐 이런 측면들의 그렇네요. 이 사고 수준들을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하게 아주 이 자체만으로도 이 개개 전 재판관들을 상당수 뭐 이렇게 알아서요 어떠한 경영 어떠한 이 논리 구조들을 어떠한 이 논리 수준 하에서 네, 판단하는 네. 것들이 조금 예측할 수 있어서 한동수 네. 변호사님이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 네, 좀 네.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네, 네. 한덕수가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윤석열 파면 선고,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좀 하실 것 같아요. 파면될 겁니다. 네, 이런 파면됩니까? 부분들 파면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한덕수 이제 현재 이제 다시 국무총리로 즉각 효력을 발생하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안과 윤석열 소추 사유는 비교할 수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중대성 뭐 이거는 막 각하 사유라는 것들이 하나 뭐 제일 주된 것이 탄핵 소추 사유의 동일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그렇죠. 부분들은 조금 뭐 생략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사부재의 같은 거는 말 자체가 안 되고요. 네. 동일 회기내 동일한 건도 아니고 그 소수자의 의사방해 입법 취지에도 아니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소추사의 동일성 부분에 관해서 쟁점이 되면 끊임없이 정영식, 조한창 그러니까요. 두 두 헌법재판관은 사람이. 이쪽으로 소수 의견을 예. 내거나 그쪽으로 뭐 회피하고자 하는 아하. 이런 유혹을 갖겠죠. 예전에. 그러니까요. 딱 근데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눈에 지금 띄어요.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네. 기본적으로 자기의 논리 체계들 이 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체계들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최소한 법조인에서 합리성들은 네. 간직해서 결국은 뭐 특별하게 네, 파면 선고가 뭐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그 내용을 더 이제 들여다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한 게 오히려 보면은 헌재에서는 좀 결론 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더 늦어진다. 아니면 5명 우리가 2명, 1명 이렇게 봤는데 네, 네. 기각 인용 뭐 각하 이게 네. 나눠진 걸 봤을 때 네. 그럼 윤석열 선고도 더 늦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만장일치까지 의견 통일까지 가려고 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장일치를 위해서 지연을 하거나 그러지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의견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나오니까. 표현이 됐고요. 이거에 예. 대해서 그 윤석열 그 탄핵 심판 사건과 일부 중복되는 점들은 네. 약간 연관되는 저 지점들은 그 국무회의 음. 그 형식적으로 이제 사후적 정당성이든 뭐 사전적 정당성이든 네. 이 국무회를 일부 소집해서 그 외관을 이렇게 작출하는데 이렇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네. 헌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나 측면인데요. 이런 거하고는 그 탄핵소추 사유는 뭐 별다른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네. 파면이 될 때 후에 네. 곧바로 우리나라의 커다란 나라의 미래와 현재의 많은 고통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선 체제, 그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그 내각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행안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행안부가 이제 네. 소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거의 그 중립성, 선거의 안정성, 네. 현재 그 분열돼서 극도적으로 이제 그 대립이 격화된 상황들 속에서 네. 안정적으로 내각을 아. 선거관리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있어서는 최상목보다는 최상목 이제 민간인 신부로 된 거죠.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지금 이제 부총리.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네.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선고기일 자체도 60일이 이제 60일을 가득 채우잖아요. 사실 선거가 되게 촉박하더라고요. 후보자 등록하고 그렇습니다. 또 후보자 또 본인들의 국민들한테 표현하고 알리고 검증하고 네. 이런 방송 이런 토론들을 생각하면 촉박해서 결국 59일 뭐 60일 다 채워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을 하면 요일 자체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리지 않도록 선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런 점까지 지금은 총체적인 집행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예. 판결 선고가 미치는 영향들도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한덕수 이제 기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네. 좀 분노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네. 보면 내용을 따져보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이후까지 내다본 네네. 조기 대선 그리고 국면까지. 이제 일부 이제 네. 뭐 저로서는 뭐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추 사이의 동일성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소추 사이의 동일성은 이제 내란죄를 뭐 철회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걸 계속 얘기를 이 철회 언론에서 문제는 하더라고요. 막 이분들이 이제 법관을 만 30년 이상 하셨던 분이라 이제 그럼 형법에 공소장 변경, 공소 네. 사실의 축소냐? 그러면 이건 공소장 변경 영역이 아니고 그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그걸 임의로 철회하는 그 소추사의 변경을 할 것인가? 그러면 심판의 범위는 어떨 것인가? 아하. 그걸 무시하고 다시 형법으로 그냥 그 내란죄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가? 네. 또 내지는 또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절차를 내세우면 끝까지 네. 이걸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럼 할 수 없죠. 전원일치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이미 나올 수 있는 논리와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선고를 뭐 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갈급하잖아요. 그럼요. 목마르고 예. 초조하시잖아요. 예. 이 불안 상태들이 지속될수록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득이 없어요. 해 오로지 큰 해와 고통만 있을 따름이어서 네. 이미 나올 논리와 주장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전화비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조속히 선고기를 지정해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한덕수 이 부분 헌재 재판관 3명 미임명 그 위헌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파면 사유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성 뭐 부분이 네, 네. 이게 좀 따져본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3명 미임명 같은 경우는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네요. 헌재에서는. 뭐 그리고 플러스 네. 이미 이제 그 위원이지만 그 후에 이제 현재 그 두 명이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이 현재 집행력과 관련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네. 하는 취지의 이유 기재가 어떤 표현들이 있지 않을지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아, 그 내용이 더 이제 나와봐야 될 것 같고 결정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듣고 오죠. 예. 네. 뭐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다만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조속히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하나 기각의 결정은 당연했고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정략적 줄탄핵을 해왔는지 드러났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정말 처벌받아야 될 이재명의 민주당의 행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즉시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헌법재판으로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를 탄핵 심판 대표님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자,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들으셨던 바와 같이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늦어졌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하와 기각 의견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왜 87일이나 걸려서 선고를 하는 것인지, 그 기간 동안 국정이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하이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 탄핵에 줄 기각이 네,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발언을 좀 듣고 왔는데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헌재 판단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에 아. 이런 태도들을 견지하고 있고, 예. 또 한편 또 일견 후로는 그 대선 후에 본인 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네. 당선이 되기를 하는 측면들, 또 개인의 이익들도 같이 온통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과 아. 법률의 이 사안의 의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책 예.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각하인지 기각인지조차도 의견들이 이 통일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괜히 의혹을 갖듯이. 처음에 이제 기각으로 가다가 또 각하로 각하 얘기를 가다가 계속 했었어요. 또 아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특별한 정보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헌재가 특히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평의를 오후에도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5대3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각하 아니면은 뭐 아까 보니까 2명이 이제 각하됐기 때문에 네. 한 명만 더 넘어오면은 5대3으로 각하돼서 이거 선고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불안감 네. 이걸 계속 조장하는 상황 같은데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5대3은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정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네네. 자체가 네네. 말이 안 되고. 특별하게 뭐 설명을 하면 5대3이라면 그런 40여 재판관 부분들이 여전히 임명 이슈가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한 명 네.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네네. 그 탄핵 소추 가능성은 사유들에서 없다. 면밀히 그 사실과 증거들을 봐면 각하 개혁이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의 그런 지점들은 가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주에도 결정을 안 내려가지고 네네. 이번 주까지 3월 거의 막바지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냐? 네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 네. 분노의 불길을 헌재에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헌재가 왜 이렇게까지 또 길게 끌고 있을까?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은? 제가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그 많은 이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네. 심리할 사건도 많이 있었고, 또 절차에 관한 쟁점도 생각보다 파고들면은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박근혜 때는 뇌물이었는데 이거를 헌법상에 이제 청렴의 위반으로 한 예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차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쟁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따져봐야 될 공소장 변경, 뭐 예. 국회 자율권, 심판의 대상 범위, 게. 뭐 이래서 생각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좀 이해를 했고, 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마음들, 나라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진지하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뭐냐면 그 국민 그 삼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인데, 이런 국민의 뜻에 따라 좀 판단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부 우려하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네. 전두환이거나 전두환의 뭐 신복이거나 그렇게 네, 하더라도 제가 판사인 이상은 사건과 기록이 생긴 대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법리에. 그렇지 않고 사실상의 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를 네. 질끈 눈을 감고 각하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네네. 지금 한 명 빼놓고 난 서울법대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네네. 우려하시고. 그 대법관에 대해서 서우남이라는 말이 있었죠. 서울대 50대 남자 맞아요. 헌법재판관. 이제 국민들은 이 재판의 대상들은 일부 국민들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 뭐 대통령하고 뭐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그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뭐 이제 달라져야 될 개혁 과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 예. 이 정계선 재판관에 인용하는 이런 어떤 이 어떻게 말할까 국민 주권주의와 국민의 마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네. 국민과 또 마찬가지로 호흡할 수 있는. 각하하시는 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너무나 그 사법 속 이렇게 자율성을 존중한다는데 사실 인정의 소극성들은 뭐 때로는 뭐 정확한 헌법재판의 기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뭐 이 헌재의 개혁 과제도 우리가 분명히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을 향한 이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윤석열이 풀려나게 되는 네. 주기현 판사의 판단. 네. 물론 이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준 셈이 됐고 네, 네. 이번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이 서부지법에서 또 네.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네, 네.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 법원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도 반드시 그 파면 후에 민주정부 수립 후에 네. 이 부분들을 그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검찰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득권 네. 이런 그에서 한 카테고리 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검찰은 이제 행정부의 행정 공무원이죠. 기본적으로 행정 공무원이어서 청에 그 있고. 개혁의 방향들은 뭐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쪽에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결론들이 국민의 상식과 양심,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결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위헌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일반 항고를 하지 않는 거는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총장, 대검 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악스럽게 그냥 압박하는 힘들이 그 과거의 행동과 면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 그냥 이해되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너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직위헌 판사의 것들은 많은 분들이 했지만 날을 뭐 시로 계산하는 그러니까요. 거라든가 예. 저는 무엇보다도 그거는 뭐 소수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체포적 부심 기간을 통째로 뺀 것은 이건 명백한 오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법에 있는 이런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 개혁도 함께 고려돼야 되고 그 네. 속에서는 이제 법 왜곡죄라는 신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법 그 왜곡죄. 판사가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배심제 이 배심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배심제의 결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 전에서 이 구속 취소 사건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거 그리고 김성훈 차장. 차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검사가 들어오지 않은 거 이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중대한 뭐 사건에. 이 중대한 그리고 이 중대한 사건은 총장에게 다 보고됩니다. 아. 저 판사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예. 다 보도됩니다. 보고돼서 총장하고 그 소관 뭐 부장 있잖아요. 네, 형사부장, 네. 반부패 예. 부장, 공안수사, 공공수사부장이 다
거칩니다. 그러고서 보고되면서 사실상 지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요 담당 뭐 수사 검사 뭐 거기서만 하는 그 지검장의 판단해서 하는 게 결정이 아니고. 아니에요. 총장의 결정이에요. 총장과 그렇겠네요. 부장의 결정들이에요. 하하. 그런 지점들에서는 예. 여전히 이거는 보석 허가 이렇게 청구가 오면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의 마음대로 풀어주셔도 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판사하고 검사는 알아요. 이거 구속영장이 안 들어오면 그냥 풀어주셔도 됩니다라는 취지로 익힐 수도 있고 이 사안의 심각성. 그렇죠. 그리고 판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아쉬운 점은 사안의 중요성, 이 내란죄의 공범이 관련되는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그 검찰이 내란 행위에 모의 참여를 했는지 지휘를 했는지 실제 진실을 밝혀야지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 사안 네. 심각성을 제대로 보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네. 듭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네. 하에서 과거로 회귀되는 것은 아닌지 법원이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아. 뭐냐면 판사들의 영향을 미치는 건 인사와 사무분담입니다. 그렇겠죠. 예. 인사의 기본 원칙은 형평입니다. 판사들은 누구나 다 중앙법원에 근무하고 싶으면 갑니다. 검사들은 중앙지검장 누구나 못 가거든요. 평생. 그렇죠. 대검 법무. 예. 근데 판사들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최소한 형평성은 있는데 이런 최근의 인사들은 지금 과거에 이제 인사는 이제 고등부장 승진으로 하려고 해서 서로 되고 싶어 해서 이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고등부장 승진이 안 되면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한 하는 측면이 나타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를 하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고등부장은 법원장이 안 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나가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나경원 지금 예, 국회의원의 예. 남편도 고등부장 하다가 법원장 나가셨거든요. 아.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국면에서 예. 대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한 그 판결을 한 예. 그 판사도 재판장도 법원장으로 나갔어요. 이런 인사의 어떤 이상하네요. 이런 측면들 그리고 사무분담에서 이 판사들의 그 어떤 민주적인 어떤 관여들 측면들이 봉쇄되면서 네. 그 결국은 아. 이 대법원장과 이제 그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네. 조금씩 그러한 영향력들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모습이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처럼 검찰식으로 위에서 찍어내려고 아니면 인사권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걸 조정하면서 그 힘으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직접적인 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은 예. 없지만 구체적인 인사라든가 또 사무분담의 영역에서 참. 기본적으로 뭐 국민들이 한 60-70%는 보수적인 이런 판사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그리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판사들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상식을 가진 판사들이 들어와야지. 약간 인적 구성의 다양한 것도 같아요. 강남 출신의 네. 그 로스쿨에 아주 부유하게 자란 그 판사들이 계속 충원되는 거. 대형 로펌 출신들이 충원되는 것은 국민들이 네. 또 여러 국민의 가지 눈높이에 안 맞는 그리고 상황 갈 이 수 법관 있고. 선발 기준은 제가 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엘리트 답안을 잘 찾아내는 이런 그렇죠. 기준들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법원의 이제 개혁 과제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또 기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나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처럼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민하는 것처럼 네. 조만간 있을 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후에 곧 예. 대선 국면에서 이런 과제들을 또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네요. 또 우리가 과제들을 몰랐던 이게 잠시 실현해 나가면 잊고 있던 됩니다. 것들. 네. 자, 지금 민주당이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 지금 현판식을 진행을 하고 최고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 그 현장 여러분과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이제 기각 여기 이제 환영한다는 뜻을 내면서 악의적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됐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악의적 정치 공세요. 공세였다. 이 대통령은 저런 입장은 이름 딱 드는 거는 네네. 이거는 정당의 입장이거든요. 아, 대통령실의 입장이 대통령실은 아니고 국정을 통할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누구의 지위를 받나요? 지금 지금요? 권한 행사가 한덕수. 정지된 이 예. 피소추자 형사 피고인의 지위를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정말. 바로 선고 직후 네, 권한 대행을 하는 한덕수 그렇네요. 권한 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네. 그죠? 저런 발언 하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이 자체가 임의로 저렇게 나올 수 정치적인 없는 거죠. 그렇네요. 악의적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됐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지금 네, 한 분은 인정했고 한 분은 위반을 그렇죠. 막고 예. 인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지금 예, 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지금 누구를 지휘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징계 사유인 거죠.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이렇게 권한 입증 나온 행사가 게. 정지된 그 피소주자의 지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고 뭐 헌법이 있는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지금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한덕수 대행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덕수 대행은 여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네요. 이제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퇴장을 그냥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부분이기도 한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신중한 처신이죠. 공무원으로서 일단은 관료로서 오랫동안 관료를 한 그런 처신이고 예. 국민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지만 네, 신중한 처신이죠. 그 신중한 부분과 모습. 관련돼서 판결의 이유에 그런 대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음,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복귀를 했고 기각된 이후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이 임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87일 만에 복귀해서 일을 이제 시작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오늘 광화문에 설치가 됐고 여기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맨 마지막에 할 것 같네요.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하는데요. 이 현장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을 통해서 너무 지금 화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헌재 이런 판단에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슈퍼챗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이구미호를 진짜 없애자, 이구미호를 진짜 없애자 이 시청자께서 이구미호를 진짜 없애자 이 시청자께서 김복형은 범인이 아니고 조한창 정영식이 범인이다, 각하가 범인이다 이렇게 또 염려하고 계시네요. 아까 각하 낸 두 재판관을 겨냥해가지고 네. 이 두 사람 네.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파면 선거에 또 영향을 줄까봐 네, 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개 재판관들의 성향과 네. 또 그 뭐 그런 관계 뭐 이런 관계까지는 제가 뭐 언급을 기존에 좀 자제해 왔었는데요. 예. 구체적인 결정에서 드러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네. 이번에 두 사람의 결정이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선고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요일을 집중하면서 봐왔고 네네. 매주 금요일마다 혹시 이번 주 금요일은 아닐까라고 봤는데 다 이제 넘어갔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는 좀 헌재가 홀가분한 입장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은 저도 금요일 날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지금 금요일이요? 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28일. 시점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지체할 것이 없다. 예, 지금 다 한덕수까지 끝내는 마당에. 네네네. 여기서 무리하게 무슨 뭐 전원 일치를 위해서 가사 8대 0이 아니라도 전원 일치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확고한 논리와 입장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또 확인이 된 셈이네요. 네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8대 0으로 가교한 것도 아니고 네. 더 이상 지체되기에는 그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죠. 더 이상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의 업무 사무 내용 중에서 탄핵 심판은 당신들이 하지 마라. 국민투표가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그 더 이상 뭐 선고를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도 유력하게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28일. 굉장히 바쁘고 이제 봄이 됐더라고요. 봄이 그렇죠. 됐습니다. 아직은 근데 또 내란의 겨울을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지금 계절도 내란 중이죠. 바뀌고. 전체적인 중입니다. 내란 중입니다. 그 전두환 5.18 쿠데타도 6.29 선언까지 노태우의 6.29 선언까지 내란의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내란 중이죠. 내란 중이고 이 와중에서 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저번에 그 구속 기소처럼 중요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뭐 한 5단계 정도로 크게 네. 그 기본적인 골격의 개혁 방향들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네. 그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개혁. 언론 개혁들 예. 이래 그 뭐 기본적으로 관료들이 뭐 경제 살리고 뭐 외교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네. 큰 이런 과정에서 아,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지금 있다라고 두 번째 생각- 단계. 네, 세 번째 단계는 민주정부 네네. 들어서서 개혁을 하는 것이고. 네, 네.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 검찰 개혁은 뭐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심지어는 구속영장 청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심지어는 특수본조차도 이거 명백히 해야 될 즉시항고조차도 막을 정도로 김건희 주가 조작에서 이것조차도 기소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검찰은 이제 바닥까지 보일 때까지 다 보여진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 그 수사권의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권을 네. 분리해서 하는 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해내야 되고. 네, 네. 검찰 개혁을 우리가 이제 더 이번에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 왜곡죄라는 부분들이 법 왜곡죄. 이제 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으면 소수를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징계 네. 사유 정도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까지 된다면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켰어요. 상대적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알려준 또 언제든지 그런 역할도 하죠. 그렇네요. 법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무슨 생각을. 사람들은 역사에서 음. 그냥 그 어떤 역할하는 도구이자 배우 같은 기능들이 있죠. 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이 돼도 뭐 관저에서 나와서 뭐 사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로 비슷하게 가게 될 텐데 네. 그럼 국민들이 주목하는 게 윤석열은 언제 구속이 또 다시 되는 거냐 이 부분. 뭐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의원과 제가 인터뷰하고 그랬을 때는 법관이 그 재판관이 직권으로 구속하면 된다. 그거 안 하고 있는 법원이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데. 다 이론적인 가능성이고요. 네.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 기본적인 법원이라는 조직은 구름 속에 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세상에 이런 막 이 법원의 조직은 국민들이 조르고 감시하고 네. 규제하고 통제해야지 느릿느릿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형사 재판에서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네. 계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또 원래 조용하게 또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 기득권의 영역 속으로 아. 안주하죠. 그 내란죄에서 그 전두환 쿠데타 때 처벌되지 않은 그 기소 대상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사법농단 사건에서 제외된 사람들, 네. 박근혜 탄핵 때 뭐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되는 네. 뭐 이런 그 제외되는 영역들, 검찰의 수사권의 영역에서 제외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후행 재판에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때 그 사법 감시 통제들은 늘 필요합니다.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네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인 국면마다 치열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뭐 잠시라도 뭐 잠깐 마음을 놓거나 다른데 이제 한눈 팔고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느끼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된다는 또 속보가 나왔네요. 네네. 다음 달 14일. 네, 그래서 이제 네. 판사로서의 상식과 양식이 있다면 이거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재판에서 이미 신뢰도를
잃었잖아요. 피고인이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권위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직하거나 네. 회피하거나 물론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결기가 늘 있을 그때 때. 예. 판사할 때 내가 자신이 없다면 이건 언제든지 이 법대에 갈 때 이제 거울을 보고 네. 타일을 매면서 자신이 없다면 그만둔다라는 생각은 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법의 신뢰의 큰 초석이죠. 우리가 그 김홍석 그 옛날 우리의 그 김홍섭 서울 고등법원장 이렇게 사표가 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법원에 그런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가임 김병로 선생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그런 압박가 있어도 자기의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양심을 굽히지 않았던 분들 그 피고인의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인간을 존엄성을 존중하셨던 분들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용래 변호사 네. 그 전태일 평전 쓰신 분 그 문기동 그 사건에서 그 피의자를 보호하셨던 분 망원동 수재 사건의 그 어려운 구조화에도 변론하시고 승소하셨던 분들 또 뭐 유흥식 요번에 최근에 뭐 바티칸 추기경님도 그런 분이 지도자잖아요. 사회 네. 리더시잖아요. 그렇네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목소리를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 예. 필요하죠. 그것들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고 국민들 네. 위안을 주실 것 같아요. 용기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앞서가신 우리 선배들 네, 또 선인들을 생각해야 종교도 된다. 그렇고 지금 정치인들도 그러시죠. 정치인도 표를 받잖아요. 그렇죠.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낸 선거 비용 보전도 받고 정동활동 보전비도 받잖아요. 네, 우리 종교인들도 세금이죠. 헌금을 받잖아요. 네, 종교인들 왜 헌금. 받겠어요? 바른 목소리를 내두고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네. 몸을 부서뜨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게 안 되면 각자 다양한 형태에서 목소리도 내주시고 바른 목소리 내주시는 거. 네. 예. 우리가 이제 사는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 어디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정의가 뭔지라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탄핵 구전 구패 민주 입법 폭거에 사법부가 엄중한 뭐 판단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만 가지고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검사 탄핵 기각 과정에서 나왔던 헌재 재판관들의 얘기는 뭐냐면 탄핵 당연히 국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 아니다. 네. 줄탄핵 이거 문제 없다. 사실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국민들 호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헌법재판소 에서 구성의 다양성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삼권 분립, 네. 그 국회의 자율성 존중, 사실 인정의 최소화 이런 기조들을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네. 또 수사에서 김건희 관련 수사 자료를 그 확보하지 않은 데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국민 주권주의 그 윤석열 거기 그 후보 시절인가 헌법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헌법의 정신, 법의 정신, 뭐 몽테스케 이것도 떠오르는데요. 네. 헌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의 본질이란 말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헌법 수호,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자는 이거는 단순한 징계 절차가 아니고 네. 형사 절차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피의자 피소자 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개별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헌법재판의 본질인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수록 이번 케이스는 헌법의 그 파면의 인용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판단이 아니고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판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신중한 판단이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노이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거나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파면 선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라고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안심이 되는데 아까 언급하신 유흥식 추기경 같은 경우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시기도 한데 네. 네. 우리 추기경님께서는 종교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체할 이유 없다. 정의엔 중립 없다라면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이제 명동 성당에 이제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학생, 네. 시민, 노동자들 다 보듬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뭐 이런 약자들의 그 현장에 임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구석구석 가서 소리 없는 그분이 정치적이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거, 그렇죠. 이 현재의 이 탄핵 심판이 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국민들이 그 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급한 마음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양심을 찾아라, 양심에 기대어 구체적인 결정에서 정의를 네. 실현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거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 말씀과도 같이 교회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속에서 모든 그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법률과 양심. 그렇죠. 그래서 법률과 양심. 양심이 좀 남아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 좀 찡그러져요. 제가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얼굴이 찌그러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긴 좀 양심이 있구나. 근데 얼굴이 평화롭고 해맑으신 분들, 아, 저분은 이제 양심을 이제 없구나 내지는 양심을 들여다보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죠. 참 우리 저희가 이제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기경님의 화면도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종교계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행한 일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거를 자각하고 알게 된다면 정말 언급하신 거예요. 표정부터 알아서 달라지는데 윤석열이 구치소에 석방돼서 나올 때 그 표정 아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개선 장군 된 것처럼 나오는 이 모습 보면서 국민들 좀 경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집권 과정을 네.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국민을 속여서 언론과 합작해서 이루어진 네. 연성 쿠데타라고 보고 요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를 계속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두 번째 쿠데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올 때 어떤 발언들은 거짓이다, 기만과 선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 유흥식 예. 그 나자로 측은 대전 교구장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 내란 관련해서 충청 출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충청 대전. 뭐 문상원, 누구죠? 문상원. 문노, 예. 노 노상원. 가장 끔찍한 범행인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 그 이제 수첩에다가 적어놓은 야구 방망이, 네. 미포, 그 뭐죠? 타이 타이 묶는 거, 거. 그 야구 방망이 고문에서 이제 하면 다 나온다 분다 뭐 네, 이런 그 시각까지 나오죠. 얘기하고. 당연히 나오죠. 그런 때리고 네. 이런 다 세력들이 이번에 김성훈 차장 차장도 예. 거기도 다 대전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서천 공교롭게도 노상 또 그런 점이 또 아. 끝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유추희경님도 그렇네요. 자, 이 저희가 참 한덕수지 기각 얘기를 하면서 좀 안심하셔라. 그래도 파면 결정은 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또 중요한 시점인 것 네, 같고요. 믿음이 지금. 두려움을 이기고요. 극도의 분노는 모멸감에서 나와요. 모멸될 때, 이 법원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네. 재판소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아하. 모멸감을 느낄 때 극도의 분노감이 오죠. 그렇지만 늘 냉정하게 저는 이 사건은 때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그거를 뭐 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죠. 뭐 네. 물국 필반 뭐 다리 찼다 뭐 네, 여러 가지 네, 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이거는 때가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돼서 그리고 사건 자체가 네. 너무나 명백해서 여기서 도망갈 수 있는 판사 출신들은 없어요. 아주 인문학 이 영화적 상상력을 하면 처자식이 어딘가 뭐 지하실에 잡혀서 너 결정 이렇게 안 하면은 너 죽을 예.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또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파면 선고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믿는다. 네, 늘 냉정하게 할 일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냥 이슈가 되면 따라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따라 나가서 그 다음 해야 될 뭐지? 네. 그러면 한덕수 대선 관리에서 어떤 일을 하지? 그럼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아하. 옛날 황교안 때도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소집이 안 되면 무엇을 해야 되지? 각자 위치에서 어떠한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윤석열 정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내란 중이잖아요. 내란 그럼 중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국무회의가 반드시 의견을 거치는가 이런 또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네. 그러면 되면 어떻게 중립적인 선거들을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뭐 이 선거의 안녕을 해치는 질서 유지는 무엇으로 하지? 뭐 이런 그 과정들을 쭉 준비를 해가야 되죠. 네. 지금 막 다수의 득표를 하고 뭐 여론조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묵묵히 할 일들을 해야죠. 정도를 이런 것들 고민들도 실질적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고통들 불면의 고통들 불안과 막 육체적인 막 병 나시는 것도 많으세요. 알죠. 네, 이 좀 믿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는 헌재가 파면 선고를 그리고 할 이제 거다. 재판을 할 수밖에 하면 없다. 제가 또 이제 네. 변호사도 좀 이제 아, 예, 10여 하셨죠. 년 또 했는데 예. 보면은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심증, 이 재판관의 말들, 이런 표정들, 네, 네. 동작 하나 소송 지휘에서 특히 팔산 출신이라 그러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길 사건은 다 이겨요. 그리고 변호사 또 좀- 입장에서 또 네네. 보시면서 그런데 판단하니까. 이제 한덕수 공연은 1회 길이 종결됐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별다른 질문도 없고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으니까. 자료도 근데 부족한 이거는 부분이 변론 컸죠. 길이 굉장히 집중됐잖아요. 맞아요. 이거 절차에 관해서 이거는 평일을 거쳐서 합의를 했다라고 쭉 하잖아요. 예. 이 과정은 이 절차를 보면 결론이 예측이 돼요.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정확한 거는 그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심판장은 네. 이 자기 혼자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일을 거쳐서 나온 맞아요. 걸들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그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시니까 집회도 가고 뭐 저도 집회 나가고 그럼요. 발언도 하시고 같이 예. 뭐 네, 별 역할들을 다 하게 되네요. 요청하셔서 예. 가셔서 제가 이제 필요한 말들이 음. 이제 드리는 거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정부 수립하고 네. 또 검찰개혁, 법원개혁하고 언론개혁에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지금도 뭐 작은 일이지만 가서 뭐 롤링 주빌리 이런 데가 소액 채무자들 삶의 바닥으로 예. 몰린 분들 그 어렵죠. 하는 지원하는 데도 좀 가보고 네. 또 이렇게 청각 장애인들 아지오 구두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서 구두 만드는 공장에도 가보고 세상을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네. 고통들과 함께 해야죠. 이렇게 상위 레벨에서 상층부의 어떤 정치적인 유튜브 세계도 중요하죠. 지금도 유튜브이긴 아, 하지만 지금 제가 힘을 또 모아야 되고 네, 그럴 테니까. 그렇지만 예. 하지만 이게 삶에 여전히 주변부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가는 것들이 쭉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서 빨리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오고 네, 현안이니까요. 조직돼서, 예, 네. 국면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분노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버티시는 네, 거죠. 버티고 있는데 네. 또 오늘 이제 한동수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또 네. 너무나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네.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힘을 또 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박근혜 듭니다. 탄핵 결정문도 한번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저도 아. 그래 보니까 예.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파면 선고 이후에 그때 또 앞으로의 나아갈 과제나 네. 지금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까지 더 분석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변호사님이 가셔야 될 시간인데 네. 끝으로 오늘 한덕수 기각 업무 복귀 여기에 좀 놀라셨을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가시기 전에 끝으로 짧게라도 힘내라는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갈릴레오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And yet it moves 있던데요. 예.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힘드시더라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심호 길게 하시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네. 함께 힘을 내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